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다보스 전망.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좀 우울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다보스 회의가 포럼이 개막을 했습니다. 다보스 회의란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의 리더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 해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처할까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이 다보스 포럼은 한 대학 교수가 만든 사설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여기에 실질적인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리더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았다. 해마다 한 번씩 모은다라는 그 어떤 파워가 다보스의 영향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도 다보스에는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하나의 주목을 끄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대통령 네. 밀레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고요. 이스라엘 대통령도 나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회 개막 전부터 지금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자, 그런데 중국에서도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네. 2인자죠. 2017년 이후로 중국의 최고 실권자, 최고 권력자의 한 사람이 참석을 한다 해서 주목을 끄는데요. 특히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시대별 과제를 만들어서 제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유명하는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앞서서 전 세계 가장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세계 경제를 물어보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진단하는 이것도 해마다 주목을 끄는데요. 올해 다보스 포럼의 경제학자들은 56%가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어놨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의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금리가 인하되면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작 다보스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작년보다 성장률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데에 의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 인하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 3월 달부터 높아져 있는 금리가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5.5%까지 가 있는 금리가 여전히 높고 또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금리가 정상적인 평상시 수준으로 떨어지기까지에는 경제적인 고통, 긴축의 고통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인데요. 작년에 다보스 포럼이 새해 경제학 2023년을 전망할 때의 당시의 우려보다는 조금 우려가 덜해진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어두운 침체의 터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가 지금 상당히 경제가 부진합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지금 나와서 분위기가 흉흉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이 올해 경제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터널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완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아시아 경제는 조금 성장 속도가 동아시아 경제는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 회복인데요. 그렇죠. 왜 신뢰 회복이냐? 리빌딩 하는 그런 신뢰를 트러스트를 다시 한번 리빌딩 트러스트. 자, 여기서 경제 현상이 상호 간에 믿음이 없으면 시장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제품, 거기에 어느 정도 제품이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믿음, 그다음에 그 국가 간에 적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거기다가 지금 올해 또 하나는 AI의 어떤 공포.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AI가 가장 위험하다. 그중에서 AI의 가짜 정보가 신뢰를 깨칠 수가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올트만 AI CEO, 그다음에 또 올트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회장, 또 빌 게이츠 회장 등 AI 전문가들도 지금 다보스 포럼에 총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우리가 이 신뢰를 회복해 갈 것인가, 이것이 올해의 가장 큰 화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홍해 빨간불. 홍해 긴장감은 전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후티 반군 거처지를 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해 사태가 또 더 긴장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타르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카타르가 LNG 선박선을 홍해로 보내지 않겠다. 이래서 운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운송을 중단시키면 LNG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왜 카타르가 LNG 운송을 중단했을까? 이 대목은 홍해의 긴장의 내용, 홍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 단서입니다. 자, 홍해는 지금 이 사우디 남쪽의 바다고 수에즈 운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홍해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에서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느냐? 자, 한마디로 후티 반군의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지만 현장에서는 후티 정부군입니다. 네. 이미 전쟁에서 이 예멘이란 나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반군으로 시작했지만 거의 예멘 땅의 대부분을 지금 반군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반군이지만은 이란이나 이슬람 시아파들이 볼 때는 주력군, 정부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사실상 이 하마스의 후원격인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란의 연대가 이슬람 시아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헤즈볼라, 그다음에 또 옆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지원군들. 그런데 이 헤즈볼라라든지 이 시리아군은 러시아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티 반군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후티 반군이 준동을 할 경우에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GCC라고 부르는 이 사우디, 카타르 등의 산유국들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예멘의 내전이 이란과 사우디의 사실상 대리전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고, 이슬람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준동을 해서 홍해를
상을 지나는 배를 차단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만약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이란과 사우디가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홍해의 긴장은 지나가는 유조선이나 LNG선을 차단해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제 운송 비용, 물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북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유조선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야말로 원유 수출의 요충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도 지금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동안의 중동 전쟁 상황을 놓고 볼 때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이 두 바닷길을 동시에 전쟁 위험이 있었던 적이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두 곳에서 동시에 터진다고 그러면 국제 유가나 국제 물류 비용, 공급망의 차질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국제 유가나 물류 비용이 간신히 잡아가는 인플레 고삐를 또 한 번 그 내관을 터뜨릴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란이 전쟁을 개입하면 국제 유가가 당장에 110달러로 폭등할 것이고 또 그게 확전이 됐을 경우에는 2배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어떤 불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세를 잘 지켜봐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애플 굴욕.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저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현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회사, 또 뉴욕 증시의 그동안에도 대장주였던 회사,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흔들흔들해서 1등, 2등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애플이 연초부터 그야말로 굴욕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을 10%나 할인을 했는데요. 애플이 중국 홈페이지에 500위안을 깎아주겠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노티스를 냈습니다. 네. 애플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한번 그 떨어지는 매출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비롯한 많은 중국 회사들이 지금 애플의 기술을 많이 따라온 데다가 특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화웨이를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희생양으로 보고 이 희생양을 살리자라는 애국주의, 이른바 국뽕 물결이 지금 일어나면서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동안에도 애플이 화웨이를 압도하면서 중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술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인데 또 이런 가격 인하 전략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애플은 언제든지 가격을 내려줄 수 있구나. 한 번 내린 가격은 2번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를 낳아서 오히려 매출을 중장기적으로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로서는 정말 성부수를 던졌다 그러는데 애플의 애플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황한 애플은 AI 사업부를 통폐합을 하고 특히 2월 초로 지금 예정돼 있는
지금 이 유니버스 시장의 새 상품 이름이 비전 프로죠. 여기에 지금 총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난국을 돌파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사실 고전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뭐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감 또 적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테슬라나 애플이나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중국 특수를 최대로 누린 기업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는 중국 올인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생산이 가격 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고 네. 또 중국 정부의 견제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의 어떤 국뽕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한 기술 우위가 없는 전제 하에서는 더 이상 중국에서의 희망이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어떤 석권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혁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떠나는 그런 어떤 플랜 B 전략도 네. 지금 각 재계에서는 앞다퉈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변곡점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토추 기적. 일본 이토추 상사가 최근 국내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 경영이 잘 되고 못 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3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언론들이 그 이토추의 기적이라 해서 이토추 상사에 근무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아기들을 많이 낳는다. 그 과연 왜 이렇게 아기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엄청난 경영 혁신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2012년에 0.60에 불과했던 합계 출산율이 지금 무려 1.97로 껑충 뛰었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0.6대입니다. 네. 거기에 비한다면 거의 3배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데 자, 지금 이 출산율이 높아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뭐 출산 휴가를 많이 준다든지 또 아기가 많은 사람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다른 기업도 다 하는 것인데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근무유연제 새벽에 나와서 언제든지 도중에 퇴근할 수 있게 하는 이 근로유연제가 출산율 혁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토추는 일본의 종합 상사 중에서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가장 기반이 약한 회사입니다. 네. 일본의 종합 상사에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재벌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토추는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회사인데 바로 이러한 경영 방식이 합계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종합 상사에서도 4대 종합 상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 해서 유연 근무제가 경영 혁신의 한 상징이다. 더더군다나 이 이토추의 지금 회장님은 최근에 워런 버핏을 만나서 유연 근무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자까지 받아내는 그런 어떤 그 경영 혁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출산 기적이 경영 혁신이고 회사의 미래다. 그리고 회사의 그 재성장의 하나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백두산 8억. 포스코홀딩스가 호화 해외 이사회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캐나다에 이어서 지금 중국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 8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백두산 여행에 전 세계까지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포스코 사회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경찰에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이 포스코는
이사회를 해외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해외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한 번 갈 때마다 떴다 그러면 7억, 8억 이랬는데 백두산의 전세기를 대기해서 한 번 이사회에 7, 8억 쓴다. 자, 이것은 좀 이사들이 방만이 도가 지나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사회이사는 기업을 견제 감시하라고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돈을 펑펑 쓴다. 자, 이것은 대기업 공룡기업들의 어떤 구조적 적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회장은 사회이사를 뽑고 그 사회이사는 회장을 뽑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천년만년 어떤 이 세습을 해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회사 돈을 짬짬이로 빼내고 쓰고 있다. 이게 포스코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 사회이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혁파, 특히 상법상 사회이사는 책임은 없고 네. 특혜만 누리는 아주 어떤 신의 직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바로 한국 경제의 어떤 안전적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이사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볼까요? 다보스 전망, 홍해 빨간불, 애플 굴욕, 이토추 기적, 그리고 백두산 8억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